미국에서의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유출된 미군의 기밀 문서 때문에 한국도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산 포탄을 미국에는 대여해주고 폴란드에는 판매하는 계획이 실려 있었고, 그간 살상무기 지원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중립을 지켰던 한국은 더 이상 그 입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한국은 구질구질한 변명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버린 겁니다. 유력 외신인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 현 상태에서 한국이 하는 일에서는 그다지 달라지는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선택하는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길 가다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새삼스레 고작 이 정도 입장 변화에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러시아가 한국의 개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언급된 한국이 개발 중인 초고성능 무기를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뷰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후보는 추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일 오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R-298 미사일정이 동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태평양 함대 전력의 전투 태세를 급작스럽게 점검하는 일환으로 모스키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필 이 시기에 하필 동해상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시위 차원이었다는 것이 누가 봐도 확실했죠. 지난 13일 탄약 지원 관련 미국과의 물밑 협상이 어이없는 기밀 유출로 온 세간에 퍼져버린 뒤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중립 입장이던 한국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에 한쪽 발을 담궈버렸으니 이젠 그대로 뻔뻔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설 명분이라면 얼마든지 있지만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보 위기보다는 러시아를 배척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이 더 크게 다가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 한국은 겉으로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중립 스탠스를 취하고 나토 회원국들을 물밑에서 돕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스파이라도 동원해서 한국이 물밑 협조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붙잡지 않는다면 상대편에서 달리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서 이는 꽤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문서로 명문화된 증거가 유출이라는 형태로 공개되어 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러시아는 그간의 행보에서 미루어 보아 한국에서는 돌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국익을 등지고 편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물밑에서 서방과 협력하던 것을 러시아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전황을 좌우할 정도의 지원도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증거 역시도 잡지 못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의 기밀 문서 유출 이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취할 행동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낙장불입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취하는 방법은 그대로 전진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알력은 감수해야 하지만 확실하게 서방에 협력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면 후에는 서방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베푼 나라들 중에서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보상을 생각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국가는 서방 블루팀으로의 확실한 편입을, 또 어떤 국가는 노후화된 장비를 빠르게 처분하고 최신 장비를 들여와 군을 현대화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미국이 제안해왔던 여러가지 전략 병기와 비대칭 무기의 규제 해금 정도를 노려볼 수 있겠죠. 한국은 기밀 유출 이후 그냥 미국이나 폴란드와의 탄약 거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실제로 탄약을 항구로 보내는 모습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죠. 러시아의 심기는 별로 좋지 못했겠지만 이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보라고 한 일입니다. 때가 되면 제대로 보상하라는 의미로 말이죠. 이러한 입장은 유력 외신인 로이터에서 취재해간 인터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 한국은 내친김에 개발 중에 있는 초고성 무기까지 언급하면서 만만히 보지 말라는 위협까지 했는데요.
일단은 대북용이라고 말해두기는 했지만 그 후보를 보면 고작 북한을 상대할 때 쓰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초고성능 무기가 무엇인지는 인터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정보 공개로 하나둘씩 언급이 나오던 무기들이 그 주인공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비닉 무기로 분류되어 개발이 끝날 때까지 혹은 개발이 되고 나서도 세부적인 재원이 공개되지 않는 일도 흔한데요. 개발 관련 절차 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 모집 등의 공고를 통해서만 그 존재와 개발 진척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고성능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한 무기는 4가지 정도가 꼽히고 있죠.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핵 폭발 시에 전자기 펄스 현상을 발생시켜서 적 전력 송신망이나 적 장비의 회로를 마비시키는 EMP탄입니다. 전쟁 지휘부와 일선부대 간 전술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전선 상공에서 직접적으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쏟아부어 장비에 들어간 전기 회로를 구워버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EMP탄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적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파괴를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계보에 따라서 아마도 현무의 5번째 시리즈로 현무5나 현무-V로 불리게 될 텐데요.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에서 9톤으로 대기권 밖에서 3톤 트럭 3대분 무게의 탄두가 음속으로 내려 꽂혀 충돌 순간의 화력만큼은 핵병기에 버금가는 괴물 같은 물건입니다. 한국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한두 발도 아니고 수십에서 수백 발까지 날려서 압도적 대량은 징보복을 하는 것이 주된 안보 전략이죠. 세 번째는 유도무기의 최신 트렌드인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에서 비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권 위까지 탄도 그래프를 그리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비교적 지표면과 가까운 저공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하는 미사일을 일컫습니다. 보통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져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오히려 이렇게 눈에도 보일 만한 낮은 고도에서의 비행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떻게든 감지를 하더라도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물건을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존하는 기술로는 촘촘하게 배치한 고성능 위성망을 이용해서야 겨우 감지만이 가능한 수준이라 거의 무적에 가까운 비대칭 병기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뿐이며 최근에는 미국이 한 발 늦게 개발에 뛰어들고도 한 차례 실패를 맛보기까지 했을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극히 높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뛰어들어 현재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 기술과 형상 설계 등이 진행 중이고 잠수함 등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대형 수중 발사 장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 국미사일 SM입니다.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중거리 지대 국미사일 SM 블록 3와 함께 배치되어 촘촘한 복합 다층 방어가 가능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기는 모두 국방부에서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0여 년 안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해내겠다는 의미죠. 앞서 말했듯 여기에 꼽힌 무기들은 북한 상대로는 너무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특히 EMP탄 같은 건 북한군의 장비 상태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오히려 별 효용을 못 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입니다. 북한군은 지금까지도 목탄차 같은 걸 굴리고 있는 실정이라 EMP로 구워버릴 회로조차 없다는 거죠. 다른 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최소 중국 상대로 쓰려는 의도가 뻔했죠.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지원되기 시작하면 이런 무기들까지 상대해야 할까봐 꽤나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대로 쓸 수 있는 모든 외도 채널을 통해서 유감 표명도 하고 짜증도 내고 심지어는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북한에 러시아 무기를 제공하겠다면서 위협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협박이라 우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자기네들 전쟁에서 쓸 무기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재의 직격탄을 맞아 추가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여력이 없고 그나마 쌓아뒀던 무기는 전장에서 갈려나가거나 군기 빠진 러시아 병사들이 버리고 도망쳐서 우크라이나에 혼란 노획당했죠. 전장에 밀어넣을 전차가 없어서 이젠 50년대에 만들어진 1세대 전차까지 어디선가 꺼내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러시아가 한국 견제를 하겠다고
북한에 무기를 건넬 여유는 없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미 대놓고 무기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물 무기가 아니라 기술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 발사한 화성 18은 공개된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러시아 ICBM과 똑같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협력하고 있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완성품을 넘겨줘서 역설계하는 것을 묵인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ICBM 도발을 제재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의혹을 암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의 수많은 무기가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이제 와서 기술을 넘기겠다면서 하는 위협은 와닿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러시아가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서 그 조건 설정이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한다는 것은 이후로도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개입이 싫으면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증거가 산더미처럼 많은데도 여태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없다며 부인해왔던 게 러시아죠. 그래서 한국 측에서도 발작하는 러시아한테 한국의 입장문을 정확히 파악하라며 이례적으로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넘어서야 급물살을 타게 된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바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